그러니까 홈을 파낸 다음 구리를 넣고 앞뒤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화관감이 잘린다고요? 이 기법이 사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된 거죠. 이 피라미드의 또 다른 혁신입니다. 이집트 화관감 절단 기술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집트 학자들이 100년 동안 되풀이해온 이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엔지니어와 고고학자들은 동일한 증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분의 1인치까지 평평한 화관감 표면,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나선형 홈이 있는 시추 코어. 이음새가 너무 정교해서 면도날조차 통과할 수 없다. 그리고 구리도구, 모래, 인내심이라는 기존의 설명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그레이엄 핸콕은 40년 동안 이 사실을 줄곧 강조해왔다. 40년 동안 마땅히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 기관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대피라미드 안에 왕의 방 위에는 5개의 방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들의 지붕과 바닥은 각각 약 70톤에 달하는 화관감 기둥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이집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한 재료 과학자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고대 화관감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4000년 된 절삭 홈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했던 미스터리. 자, 이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졌는데 엔지니어들은 석회암을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화관감이 어떻게 차해석되고 운반되고 쌓였는지 모형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스터리,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엔지니어, 석공, 정밀 기계공들을 조용히 괴롭혀 온 문제는 바로 화관감 그 자체입니다. 과연 무엇이 화관감을 깎아낼까요? 제 생각에는 구리는 화관감에 닿으면 무뎌질 것 같습니다. 이게 돌을 자를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이 비밀은 줄곧 눈앞에 있었던 거였군요. 화관감은 모스 경도 6에서 7 정도 되거든요. 화관감은 석영, 장석, 운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광물들은 절삭력이 매우 강해서 오늘날 다이아몬드 날이 달린 전동 공구와 산업용 냉각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화관감을 가공하는 것은 느리고 힘들며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대 엔지니어들이 엄두도 못 낼 만큼 정밀하게 화관감을 다듬었습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의 왕의 방은 전체가 화관감 블록으로 만들어졌는데 일부는 무게가 70톤이 넘습니다. 기자의 계곡 신전은 거대한 화관감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면도날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이음매로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의 화관감 덩어리에서 조각된 조각상들은 표면의 섬세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정교해서 마치 기계로 가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유적지에서 채취한 시추코어에는 나선형 홈이 단단한 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 저기 멋진 석회암 원형 구조물이 있네요. 4000년 넘게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죠. 현대 엔지니어들이 멈춰서서 넋을 놓고 바라볼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깎여 나갔어요. 크리스더는 정밀 항공우주 및 산업 부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40년 넘게 제조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CNC 기계와 정밀 연삭 공구에 둘러싸여 지냈던 그는 고대 이집트 화관감 유물을 직접 살펴보았을 때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이상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해졌다. 그가 살펴보고 있던 공차는 수미터에 걸쳐 수천 분의 1인치 오차 범위 내에서 평평한 표면과 전체 깊이에 걸쳐 완벽한 원형을 유지하는 드릴 구멍이었다. 그것들은 단지 인상적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산업적인 면모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화관감으로 이룩한 업적이 현대 제조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략적인 것도 아니고 느슨하게도 아니고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스완에는 미완성 오벨리스크들이 아직도 암석에서 부분적으로 깎여 나간 채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오벨리스크, 이른바 미완성 오벨리스크는 완성되었다면 무게가 1,000톤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 화관감 도랑에 남은 깎아낸 흔적들은 수백 미터에 걸쳐 깔끔하고 의도적이며 기하학적으로 일관성을 보입니다. 직선, 평행한 벽, 균일한 깊이. 어떤 도구로 그 자국을 남겼든 간에 그것은 즉흥적인 두드림의 거친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의 흔적이었다. 반복 가능하고 제어 가능하며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로로 쓰인 텍스트가 있는 줄과 세로로 배열된 열 사이에 매우 유사한 구성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설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연마제로 모래를 채운 구리톱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돌라라이트 분쇄기, 인내심. 그것이 바로 이집트학이 10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거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리는 모스 경도계에서 약 2.5에서 3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관감의 석영 성분은 경도가 7입니다. 연마제를 사용하더라도 더 단단한 재료를 더 부드러운 재료로 자르려고 하면 돌이 부러지기 전에 도구가 먼저 망가집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기본적인 재료 과학입니다. 맨체스터 대학교의 실험 고고학자인 데니스 스톡스는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화관감 위에 모래를 사용하여 구리 도구를 테스트하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기존 모델을 신봉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기존 모델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행 속도는 시간당 1mm 미만이었다. 구리의 부식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절단면은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표면과는 전혀 달랐다. 스톡스는 실험이 해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제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원하고 단순히 묵살되거나 각주에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저희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주류에서 외면하는 것들. 돌로라이트 파쇄기는 효과는 있지만 그 속도는 끔찍할 정도로 느립니다. 타격으로 화관감 표면을 다듬는 데에도 수백 시간이 걸립니다. 그 규모를 왕의 방으로 확장해보면 화관감 작업에만 수백만 시간의 노동력이 필요할 겁니다. 왕의 방과 왕비의 방을 보면 사람들은 그게 진짜 왕의 방이나 왕비의 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다른 방처럼 보일 겁니다. 이집트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의 작동 방식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느 방법도 그 정확성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돌이나 물은 금속으로는 수천분의 1인치까지 평평한 표면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레이엄 핸콕은 40년 동안 이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기존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뭔가 빠져 있다. 그리고 주류 고고학계는 매번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핸콕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은 변두리 이론일 뿐이니 무시해라. 그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낼 때까지는 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밀의 조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22년 핸콕은 마찰, 마모, 윤화를 연구하는 트라이볼로지를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연구기관 소속 재료과학자인 마수드 가브 박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가브 박사는 고대 이집트 논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학자도 아니었고 역사가도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호기심을 가진 과학자였으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없이 접근했다. 그들은 함께 고대 이집트 화관감 유물을 주사 전자 현미경과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분자 수준에서 표면을 드러내어 어떤 광학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지난 세기 동안 같은 유물을 조사했던 모든 연구자들이 볼 수 없었던 세부적인 부분까지 보여줍니다. 가브 박사는 이집트 학자들이 항상 묘사해왔던 것, 즉 모래 알갱이, 구리 잔류물, 거친 마모의 화학적 흔적, 100년 넘게 정설로 받아들여져 온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현미경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매우 체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적이었다. 그리고 스캔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서명과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마모 패턴이 달랐다. 긁힌 자국의 모양이 모래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브가 4000년 된 그 홈 안에 실제로 무엇이 박혀 있는지 알아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는 도구에서 물러나 앉았다. 그는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러고 나서 핸콕을 연구실로 불렀다. 모스 경도 9 등급의 산화 알루미늄인 커런덤은 이집트의 자연 지질학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 중 하나이며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하다. 루비와 사파이어를 구성하는 바로 그 광물이며 현대 산업에서 가장 단단한 재료를 자르고 갈고 모양을 만드는데 매일 사용하는 바로 그 광물이 로마도 그리스도 기록된 문명의 대부분이 탄생하기 훨씬 이전 시대의 흔적 깊숙이 박혀 있었다. 가브는 이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모스 경도계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바로 그 틈이 현대 산업이 그것에 의존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전 세계 이집트 학자들이 평범한 모래, 4000년 된 단 하나의 광물만 발견될 거라고 예상했던 고대의 홈에서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될까요? 네. 정말 복잡하네요. 와, 세상에. 정말 거대하네요. 이건 거대한 석관이군요. 그리고 그 비밀은 갑자기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산업용으로 적합한 형태의 커런덤이 자연적으로 산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주요 매장지는 고대 이집트가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역 지역에 있습니다. 그 홈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가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체계적이며 의도적으로 전승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가브가 다음에 한 말이 바로 이 발견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커런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광물의 경도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실험을 해야 하고 특정 입자 크기로 분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테스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즉흥적인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물질 과학이었는데 누구도 그 분야에 이름을 붙이기 4000년 전부터 행해져 왔습니다. 그 비밀은 단순히 광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광물이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암시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실험들. 현미경 관찰 결과는 증거일 뿐 입증은 아니다. 핸콕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다. 2023년 초 그는 통제된 실험을 조직하고 워크숍을 열고 화관감 블록과 구리 도구를 사용하여 3가지 연마제를 기록된 조건에서 직접 비교 테스트했습니다. 이 실험에는 베테랑 석공과 재료 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연마제는 모래로 이집트 학계에서 100년 동안 되풀이해온 기존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연마제는 석영가루로 모래보다 약간 단단하며 고대 이집트에서 자연적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연마제 3, 즉 커런덤 석영 슬러리를 사용한 새로운 가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달랐습니다. 모래를 섞은 구리는 시간당 0.5mm밖에 나오지 않아 매우 느리고 구리 제품은 무거우며 표면은 고대의 정밀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석영을 섞은 구리는 시간당 약 0.8mm의 절삭 속도를 보였는데 이는 약간 나아진 수치였지만 기자의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구리에 커런덤 석영 슬러리를 채워 넣었고 시간당 3mm 이상의 절삭 속도를 얻었습니다. 이는 모래를 사용할 때보다 6배나 빠른 속도였으며 구리 도구의 수명도 드라마틱리 증가했습니다. 절삭면은 매끄럽고 깨끗했으며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방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커런덤 슬러리가 만들어낸 코어 샘플에는 고대 이집트 시추 코어에서 발견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나선형 홈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엔지니어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바로 그 홈. 구리와 모래 이론으로는 어떤 실험 조건에서도 재현할 수 없었던 바로 그 홈이었습니다. 바로 저기 고대 방식을 이용해 현대적인 화관감을 갓자른 모습입니다. 애닉 기자는 수십 년 동안 화관감 석공으로 일해왔습니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슬러리가 커런덤으로 바뀌자 그 변화는 즉각적이고 확연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구리는 화관감과 마찰하는 것을 멈추고 연마제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단면은 매끄러워졌고 속도는 빨라졌으며 공구마모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고대 방식이 현대 석재에 적용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고대인들이 어떻게 작업했는지 이론이 아닌 물리적, 실시간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모탭 시대에는 필멸의 존재가 열쇠 근처에 묻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커런덤 슬러리를 다루는데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얇으면 절삭력이 떨어지고 너무 두꺼우면 홈이 막혔다.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했다. 모든 변수가 중요했고 오차 범위는 극히 좁았다. 이는 미숙련 노동자에게 맡길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스승에서 제자로 전수된 기술을 연마해온 장인들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현미경 분석, 실험적 재현, 재료과학 데이터라는 세 가지 독립적인 증거가 모두 같은 결론으로 수렴되었다. 하지만 비밀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핸콕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었다. 문지기들. 핸콕은 2023년 말 재료과학학회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고학 학회가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 물리학자, 재료과학자들로 가득 찬 방에는 고대 이집트 이야기에 대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대 이집트의 채석 문화를 연구해온 지질 고고학자 제임스 헤럴드 박사는 연마성 슬러리가 고고학적 기록에 보존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절단면에 박힌 커런덤 흔적은 이러한 기술에 대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물리적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방법론이 타당하고 발견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후 이 발견은 주류 이집트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반응은 과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정직하게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타당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규모 화관감 채굴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커런덤이 필요했을까요? 해당 왕조 시대에 커런덤 교역에 대한 직접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있을까요? 그 흔적은 원래 사용 흔적이 아니라 후대의 오염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훌륭한 과학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핸콕은 그 질문들을 환영했습니다. 누군가가 증거를 끝까지 추적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런 질문들은 더 나은 이해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 종류의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계의 상당 부분은 그 과학적 질문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부인, 신들의 흔적을 남긴 자, 40년 동안 자격도 없고
감히 자신들의 분야에 도전할 자격도 없는 사이비 과학자로 몰아세워 온 그레이엄 핸콕이라는 이름을 거론했다. 70톤에 달하는 이 화관감 기둥들은 지상 350피트가 넘는 높이까지 들어 올려져 세심하고 정확하게 제자리에 놓였다. 그 위치는 명확했다. 핸콕의 개입은 과학적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 결과를 오염시킨다. 데이터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다. 재현성 또한 중요하지 않았다. 논문에 적힌 이름 때문에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놀랍게도 핸콕은 2024년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학자들이 설령 자신이 커런덤에 대해 옳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직접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자격증이 없다는 점이 그를 자격 미달로 만들었다.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자들이 재현 가능한 데이터를 제시하는 자리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분명히 밝혔다.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건 누가 비밀을 간직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봐. 그 흔적은 항상 남아있었지. 주사 전자 현미경은 누군가가 이러한 표면에 사용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은 지난 50년 중 어느 시점에든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비밀은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관들은 결코 올바른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그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그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증거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커런덤 가설은 엔지니어, 재료과학자, 그리고 누가 제기했는지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검토하려는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전체에서 핵심적인 비밀은 커런덤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커런덤 발견이 핸콕이 주장해온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진 문명에 대한 그의 광범위한 이론들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으며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용어 문제라면 얘기가 다르죠. 하지만 이 특정 질문에 대해 말하자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현대 엔지니어들이 말문이 막힐 정도로 정밀하게 화관감을 깎았을까요? 증거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설명으로는 더 이상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발견이 우리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고대 이집트인들이 의도적으로 커런덤 기반의 연마제를 사용했다면 그들의 기술적 배경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 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물의 경도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나일강 유역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 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장거리 무역 네트워크를 유지했다. 그들은 커런덤을 최적의 입자 크기로 분쇄하고 슬러리를 정확한 농도로 혼합하고 숙련된 장인들을 훈련시켜 엄격한 공정 관리를 유지하는 등 가공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산업혁명보다 수천 년 앞서 실천된 진정한 재료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 년, 여러 세대에 걸친 건설 현장에서 그 지식을 전수하며 보존해왔습니다. 저는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개하지 않았고 단지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마침내 그것을 알아차리기를 4,00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고학자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답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마차락 실험실이 있었고 주사전자 현미경도 있었다. 아무도 그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4,000년 된 조각 홈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핸콕이 이집트학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 재료 과학자에게 전화를 한 통 걸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는 핸콕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세기 동안 이 주제에 대한 권위를 주장해놓고는 제대로 조사하기를 거부했던 기관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답변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통념적인 이야기를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나 볼 수 있는 박물관 소장품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묻어버렸습니다. 그 비밀은 오랫동안 박물관 소장품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한 세기 넘게 조사해온 표면에 뻔히 드러나 있는 연마 기술 전체를 우리가 놓친다면 아직 숨겨진 것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적절한 도구를 가진 사람이 살펴보려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고대 기술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비밀입니다. 이집트인들이 화관감을 자르는데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알아야 할 사람들이 묻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증거는 돌 속에 있습니다. 마스두 가르브 박사는 주사전자 현미경 앞에 앉아 4000년도 더 전에 화관감에 생긴 절단면을 응시하다가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는 현미경에서 물러나 헨콕을 방으로 불렀다. 그 비밀에는 이름이 있었다. 닉 기자는 커런덤 슬러리가 묻은 구리 칼날을 화관감 덩어리 위로 끌어당기며 지켜보았다. 칼날은 매끄럽고 빠르고 정확하게 잘렸다. 마치 피라미드가 처음 지어졌을 때, 그리고 그 건축 장인들이 아직 살아있어 자신들의 지식을 전수해주던 시절에 사용했던 방식 같았다. 그레함 헨콕은 40년 동안 고대 이집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학회에서 조롱당하고 학술지에서 폄하당하고 텔레비전에서 사기꾼으로 몰리고 그가 제기했던 질문을 마땅히 제기했어야 할 기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 그가 직접 실시했던 것과 똑같은 검증 작업만 반복했습니다. 40년 동안 닫힌 문들, 40년 동안 똑같은 대답. 우린 이미 알고 있어. 더 이상 묻지 마. 이 주제를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했던 기관들은 모든 자원, 모든 도구,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먼저 그 실험들을 진행했어야 했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물려받았고 그것을 제도화했으며 옹호했다. 증거가 그것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이야기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정립된 이야기가 어려운 질문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헨콕은 이론이나 추측이 아닌 물리적 증거, 실험적 재현, 그리고 자격을 갖춘 과학자들이 검토한 재료 과학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어떤 주장도 보호할 이유가 없었고 타당하지 않은 결과는 당연히 거부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커런덤 기반의 연마 슬러리를 사용하여 화관감을 절단했는데 이는 광물의 특성에 대한 깊은 지식, 희귀 재료를 조달하기 위한 국제 무역 네트워크, 그리고 그들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수준으로 이해했던 숙련된 장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다듬어 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듬었고 후대에 전수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라져 버렸고 이미 답을 찾았으니 다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100년 동안의 학문적 확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헨콕이 40년 동안 틀렸다는 말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옳았다면 공식적인 설명이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 가능한 자료 속에 숨겨져 있는 다른 비밀들은 무엇이며 누군가가 적절한 도구를 집어들고 마침내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커런덤에 있습니다. 커런덤은 화관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관감은 줄곧 그 자리에 서서 인내심을 갖고 정확하게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고대 세계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꿔놓았다면 구독해주세요.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